책을 펼치면 낯선 길이 열리고 그 길 위를 걷다 보면 오래전 나에게서 흘러나온 문장 하나가 조용히 등을 토닥입니다. 바람에 스민 잉크 냄새, 햇살에 물든 페이지, 그 모든 것이 걷는 이의 마음을 닮아 책 한 권 속에 작은 풍경이 되어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길은 삶을 담는 그릇이고 책은 삶을 해석하는 언어라고. 그 둘을 함께 품은 오늘의 걸음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걷고 있고 누군가는 책장을 넘기고 누군가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조용한 순례를 떠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걷는 오늘, 우리 마음에도 길이 생기기를 바라며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우리 걷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불과 금속 그리고 유화기 만나 만들어내는 찬란한 빛의 조화, 수백 년을 이어온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은 공예품 하나에도 그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칠보공예는 금속 표면에 유리질의 유약을 올려 구워내는 전통 기법으로 그 섬세함과 다채로운 색감 덕분에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며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세월 칠보공예와 함께해 오신 칠보공예 기술 전승자를 모시고 이 공예의 역사와 장인정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을 들어보려 합니다. 전통을 잇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지켜온 가치와 칠보공예만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용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칠보공예 전승자이신 노용숙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대한민국 전통공예 칠보기능 전승자로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숙명여자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여러 공예 분야 중에 특별히 금속 그리고 칠보에 대한 매력을 느끼신 계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가 68학번에서부터 72년도까지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네. 그 시기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고 또 목공예를 했고 금속공예를 폭넓게 하고 있었는데 이방자 여사의 환곡 이후로 그분이 박애 사업의 하나로 칠보공예를 가르치기도 하고 칠보공방을 낙선제라는 창덕궁 안에 별채 한옥에서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창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판매금으로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미술 교사로서 나중에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분의 거취와 사회적인 뉴스에 눈길이 갔고요. 네. 또 그분이 이제 판매하거나 전시하거나 하는 물품이 한국의 전통적인 멋이 나기도 하고 또 아닌 점도 있고 네. 또 그런 것을 구매하는 분들의 취향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 공예인으로서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의문점도 있고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 몇 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제가 필요한 그분이 또 하는 사업 중에는 편물 같은 물건까지도 의상 네. 까지도 같이 판매하시는 거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미술교사로서 재력이 있을 때니까 옷도 하나 사보고 또 그거를 오랫동안 잘 입고
딸한테 물려주면서 이거는 정말 귀한 거니까 잘 뒀다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전시도 하고 내 딸에게도 물려주거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운동 자체가 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한 분 김기련 선생님이라는 분을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을 모셔드려 왔는데 네. 그분이 디자인 포장센터라는 정말 우리 귀에 낯선 네. 디자인을 주제로 한 그 공공 건물을 대학로에 짓고 거기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또 인사동에서 그 도라장이라는 화랑을 운영하시면서 절기마다 그 절기 기획 상품이라고 할까 크리스마스를 앞두면은 크리스마스 용품 이런 식으로 제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기획 전시가 열리는 거였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있는 걸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흥미를 끄는 것도 중요했고 또 교과서에 있는 것도 학생들에게 어느 분야든지 내가 배워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 전공이 목공예고 금속공예고 나중에 지금 와서는 이제 칠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 교직생활 13년 동안 미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분야를 제가 가르치려고 했고 그것을 같이 학생들과 나누면서 그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그런 그 이방자 여사와 또 기련 선생님. 김기련 선생님의 영향과 또 미술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의 어떤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임하시면서 칠보공예 쪽으로 가게 되신 건가요? 네. 젊은 시절 그 글쓰기를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문학소녀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문학적 감수성이 칠보라는 시각 예술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을 쓴다는 거는 아마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지금도 제가 뭐 글로는 칠보 전문 서적 4권에 관여한 것밖에는 없지만 네. 제가 태어난 해가 6.25 전란 때였어요. 아, 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은 할머니께서 네. 저만 보면 그때 태어난 손녀딸 앞에서 슬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 슬픈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또 책을 읽어야 되겠다. 밤낮 없이 소설책을 읽고 아, 네. 그런 습관이 요즘은 또 눈을 좀 아끼는 차원으로 칠보공예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눈을 좀 아껴야 되겠다 해서 요새는 또 세상이 좋아서 네. 그 동영상으로 소설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 돼가지고 네. 제가 잠을 자는 때도 소설을 즐기는 게 아닌가. 아, 그러나 정말 문학소녀 시절에 제가 느꼈던 벽은 네. 문예반이라는 데를 고등학생이 돼서 들어갔는데 네. 선생님이 주시는 과제를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글로 쓴다는 게 시도 한 편 못 쓰겠고 그래갖고 한 번은 옥편을 놓고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찾아가지고 네네. 연결시키면서 시도 써보고 네. 그런데 그게 벽이 느껴지는데 그 친구가 그림 그리고 있는 미술실에 가서 보니까 친구가 그림을 그리다 나갔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도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종이에다가 그림 한 장 그려도 나를 나무래진 않을 거야. 그리고는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을 떼놓고 제가 석고대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친구가 와서 보고 너 이걸 어떻게 보고 그렸냐. 네. 나는 이 부분은 절대 그릴 수가 없어서 못 그렸는데 각이진 강면 네네. 석고상이었으니까요. 근데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본 거죠. 근데 그 친구 얘기는 내가 문예반에 있는데 너는 네네. 미술반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 손을 끌고 그 자리에서 미술 선생님한테 끌고 간 거예요. 와. 그런데 문예반에서는 선생님께서 글을 쓰라고 하시는 조용한 분위기였다가 미술실에서는 그래도 대상이 보이고 네. 또 그 친구가 날더러 잘한다고 했고 선생님도 봐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술실이 제 방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냥 네네. 거기서 즐겁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 네네. 대학을 가야 될 학년이 됐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입시에 맞춰서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책을 읽었던 습관처럼 네. 그 고궁에 가서 그림 한 장을 그리고 일요일이면 네. 그 친구하고 고궁에 가서 그림 한 장을 그리고 남는 시간은 그 시내를 나와서 몇몇 없던 네. 정말 65년도에 화랑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네. 거기를 이제 중앙 통로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국립공보원까지 다니면서 전시회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게 지금도 저는 전시회를 굉장히 즐겁게 보고요. 네. 봐야지 된다. 보는 것도 의무고 또 내 동료를 축하해 주는 것도 내 의무고 나는 책을 읽듯이 작품을 봐야 된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보니 어떤 전시회에서 금속 작품 하나에 눈이 딱 꽂혔는데 네. 그 금속 화병인데요. 네. 굉장히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고전에 눈이 꽂힌 게 아니라 그때는 네. 현대적인 화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 이분은 누구셔? 명찰을 보니까 이름표를 보니까 어느 대학 무슨 선생님하고 써 있어요. 작가명이. 네네. 그러면 이 선생님 가르치시는 학교를 가면 내가 이런 걸 배우는 건가 봐. 네. 그때 당시는 제가 그런 기준밖에 없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학교를 목표로 네.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 과목이 마침 적었으니까 네. 거기만 집중하게 되고 그림을 따로 준비했죠. 아. 근데 가서 또 대학교 1학년생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네. 작품을 이렇게 봤고 이래서 제가 무사히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 제가 작품을 해서 출품을 하고 싶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것이. 그랬더니 와, 포부가 대단하시네요. 그 선생님이 네. 저를 부르셨어요. 네. 그래갖고 연습하고 그리고 만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작품이 되고 그때 가서 출품하는 거다. 굉장히 완만하게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1학년이 출품한다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성품이 또 저를 굉장히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그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생활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생활이 어떤 고전 가구 또는 뭐 집안에 이렇게 전통적인 공예품도 있었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아버님이 받으시는 선물 중에 굉장히 좋았던 도자기도 있었고 지금 그게 어디 갔을까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접했던 환경에서 이제 3학년이 되고 보니까 이제 3학년에는 그때는 또 대학미전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런 각 학교마다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과제처럼 대학별로 작품을 내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안일하게 살 수 없는 어떤 계기가 또 대학미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작품을 출품할 수도 있었고 완성해야 되는 또 출품 기간에 맞춰서 완성해야 되는 훈련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용도에 대한 연구와 고전에 대한 연구 또 그것을 도면화하는 거 설계도를 그리는 걸 해서 나중엔 그것을 실제 작품으로 만들어야 출품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친구분 아직도 만나시나요? 예, 그 친구가 캐나다로 네. 갔는데 네네. 그 친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보러 옵니다. 그러면 저는 네네. 네가 꼭 봐야 될 거 네. 준비해놨다가 어디 꼭 가보자. 아, 또 뭐 하자. 평생 이렇게 친구시군요. 하는데, 예, 그 친구도 거기서 그림은 좀 그렸는데 네네. 이제 혼자 하려니까 네. 좀 힘이 빠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난번에 왔을 때는 지난 계절에 왔을 때는 내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능전승자회의 정규전인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네가 봐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시간을 내서 그 전시를 같이 보고 또 일부러 그날 전시 끝나는 날 만나가지고 그 작품을 같이 싸가지고 왜냐하면 전시품을 보는 거하고 작품을 만지면서 열어보고 닫아보고 네. 보석함이었는데 그렇게 같이 보고 내려와서 그 짐이 좀 크니까
내가 가려고 그러던 보리쌈밥집은 못 가고 2층이라 못 가고 걸어가기 좋은 데서 시원하게 문도 다 열어놓은 데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아 이것도 좋네. 나는 너한테 꼭 보리쌈밥을 같이 먹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데서 먹는 것도 좋다. 인사동의 저녁 분위기는 또 이렇구나. 그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대학 졸업 후에 13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시면서 학생들과 칠보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간이 선생님의 칠보 기술 연마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예, 칠보는 네.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모든 공예 분야의 한 부분이라 네. 미술 교과서다 그러면 작품 하나 정도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한테 작품 선생님의 어떤 작품을 교과서에 실겠습니다. 그리고 허락받는 그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저도 동의도 해주고 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 미술 교과서라는 게 그 전부 제가 있었던 곳은 여자 상업고등학교였는데 상업고등학교라 디자인 쪽도 있었고 순수미술 쪽도 있었는데 디자인 쪽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뭔가 완성을 해야 되고 내 선생님들이 나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그들하고도 뭔가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조금씩만 그들 재학 시절에는 조금씩만 했고 그 학생들이 이제 미술반이었지만 졸업한 이후에는 그 학생들하고 같이 큰 작업을 같이 해서 판매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칠보를요? 네네, 칠보 공예품을.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제가 자의로 판매해서 무엇을 나눠 가지겠다가 아니라 네. 작품을 주문을 했는데 나무 작품에 목물, 옛날 말로 말하면 목물에 3층장 같은 목물을 주문을 해놓고 네. 설계해서 목물까지 다 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주문해 놓고요? 한국이 그때는 좀 황당했어요. 그러면 그 목물에 많은 자본이 들었고 네. 숫자도 있고 크기도 크고 네. 그 칠보를 3층장에다 한다 그러면은 3층장 하나에 40여 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나눈 건 네네. 한 장의 칠보일 수도 있고 뭐 요만한 장신구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책임을 갖고 해서 넘겨줘야 되죠 누군가에게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잡으시면 작품 기획을 할 때 참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준비를 다 했었던 상태라 네. 내 거 하나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 10벌의 작품을 같이 해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고생길로 들어선 거죠. 그 자본을 묵힐 수는 없고 또 그 학생들도 미술반이었다가 졸업을 했으니까 취직하는 거 보통 학생 친구들처럼 취직하고 싶지 않고 자기는 뭔가 미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진 친구가 3명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정리하고 동에다 칠보를 해서 3층장에 끼워서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네.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한 7, 8년 졸업하고도 저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저도 그때 이제 한 쌍 남은 거에다 칠보했던 거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 쌍을 완성을 해서 가지고 있고 이번에 발간된 책에도 그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남기고 싶었던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또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뒤로 하시고 전업 칠보 작가의 길을 선택하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굉장히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지만 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선 오빠가 3분이 있었고 네네. 또 동생이 2이 있었는데 서울이라는 곳에 그것도 시립대 앞에 내거리에 있는 우리 집이 마당도 넓고 문도 커다랗고 막
차도 막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었고 아, 네. 사람들마다 지방에서 무슨 공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 새들 수 없냐고 문의를 하러 오는 그런 아, 위치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나는 남들은 좋다고 하는 고등학교 미술교사직을 끝까지 못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랬으면 내 가족들이 좀 편했을 텐데 인간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아들이 중학교 가갖고 엄마는 왜 미술교사를 그만뒀어? 이렇게 진정으로 물은 적이 있어요. 아, 중학교 네. 2학년이 되더니 그래서 내가 네네. 그때 짧게는 설명을 했지만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제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폭넓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살면서도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는데 미술교사가 되고 보니까 그 미술교사가 감당해야 될 정확한 어떤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네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분은 교무실에서 앉아서 일 보시고 학생도 교무실로 부르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미술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술 전시회를 어렸을 때처럼 다니고 싶은데 아니 미술교사가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가야 되는데 외출증을 학생들처럼 교감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가야 되는 거에 저는 좀 많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그게 규칙인데 왜 그게 그렇게 싫을까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여자 교사와 남자 교사에 대한 그 어떤 사고 방식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고 방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점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껏 연말을 한 기술을 가지고 네. 나가서 전문인으로 살아야지 교사로는 안 되겠다. 아, 근데 그 직전에 또 선생님 권유로 이제는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도 네. 이제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는 분위기가 불고 있으니까 이때쯤이면 너도 대학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올해까지만 내가 이런 전화를 해주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계기가 돼서 네네. 대학원을 다니고 보니까 현직 교사가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하면 떳떳하게 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생활하고 거기다 가정생활, 남매를 키웠고 그러니까 내가 공예인으로서 공예 전문직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연연하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표도 수리 안 해주시는 거를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 네.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르치는 일로 제가 타고났는지 네. 이상하게 또 작업만 하려고 나왔는데 대학 은사님들이나 주변에서 강의를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론 강의. 아, 왜냐하면 네.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출신은 적어도 학생들 앞에서 이론을 설파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연세도 드셨고 실기만 가르치셔도 학생들 지도하시기가 버거운데 기초 이론까지 가르치시느라고 힘드셨으니까 그 시간을 한 선생님, 두 선생님 맡기시기 시작하니까 네. 완전히 전문 작가가 된 게 아니라 전문 강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인생의 변화가 올 계기를 또 마련했죠. 아, 네.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기쁨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하여튼 남과 똑같은 생활은 이제껏 비켜가려고 그랬던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선은 오빠가 셋씩이나 있으니까 내가 미술대학을 간다고 그럴 때 왜 여자가 미술대학을 가니?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오빠들이. 네. 그래서 오빠들은 오빠 친구가 미대 갔다고 그 녀석 바보 같은 녀석 어디 조각과 합격했대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쉽게 말하잖아 오빠들끼리. 네. 근데 그 말을 딱 대면서 그러면 남자는 미술대학 가면 바보같이 되고 여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여자가 가면 뭐가 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엔 나한테 말을 못 붙이더라고 오빠들도. 그리고는 사실은
뭐 대학생이 2명, 3명 될 형편은 아니었죠, 그 시대가. 아,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아버님께 합격하고 나서 상소문을 네. 썼습니다. 아, 제가. 네. 등록을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도 가르치기 힘든데 아. 딸까지 어떻게 대학을 가르치냐. 그것도 바로 위에 오빠가 사립대학 다니지. 저도 또 사립대학 합격했지. 네. 그 심정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네. 앞으로 실력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하고 네. 실력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오빠들하고 네. 앉혀놓고 물으셨을 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가 상소문에 아버님 제가 몇 번째 오빠하고 아버님한테 가서 불려가서 아버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너희들은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실력이 있으면 끝까지 공부하고 실력 없으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아버님이 좋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력을 쌓았고 어쨌든 합격을 했는데 저는 아버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단계라고 이렇게 상소문을 썼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어쨌든 등록은 해줘야 되는 분위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라 여성 하위 시대에서 여성으로서의 갈 길을 찾는데 왜 남자는 미대 가면 바보가 되고 여자는 가면 안 되는 게 미대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네. 주변 분들이 묻습니다. 68년 입학이신데 그 시대에 어떻게 미술대학을 가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속 제자들도 가고 싶은데 절대로 집안에서 안 보내줘서 못 간 친구들이 네. 저한테 와서 미술 기초도 배우고 칠보 기초도 배우면서 네. 칠보 작가로 성장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네. 학벌 높은 제자들이. 네.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네. 부모의 벽을 못 넘어서 미술대학을 못 가고 정말 소원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공직까지 다 끝내고 심지어는 교장까지 하고 교장 재직 시부터 저한테 와서 5명의 여교장이 칠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은 제가 칠보를 하게 된 의미를 좀 좋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회도 됐고 또 그분들도 눈이 높으니까 세계 각국 여행은 재직 시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는 시간이 아까워서 여행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못 갔지만 그분들은 재직 시에 아주 다니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 게 많으니까 칠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5명이 한꺼번에 칠보를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분들이 있어요. 5년을.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도 탄생했고 이수자도 탄생했고 그랬습니다. 선구자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아오셨네요.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마인드로 또 칠보에 또 발을 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추하의 Once More Night입니다. 네, 계속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 선생님의 칠보와의 첫 만남과 인연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제 칠보 공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칠보는 7가지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또 칠보만이 가진 다채로운 색의 매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글자 그대로 일곱칠보배보 이렇게 쓰는데요. 네네. 세계 각국 책이 쓰여지되 제가 세계 각국 책을 일부러 모아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칠보, 십보야끼, 소, 칠보, 소까지 써서 십보야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은 불경에 있는 7가지 보물 그거를 꼭 앞에다 써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데 제가 그 미진사로부터 칠보 책을 준비해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 한국인만의 칠보를 내가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칠보가 왜 좋았냐면 그 아주 세계 각국에 없는 조촐한 한국 여인들의 그 자그마한 장신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계기는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인사동에 제가 전시를 많이 다녔다 그러는데
거길 가면은 정말 진열장에서 뭐 조심스러워서 안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죠. 사러 가는 게 아니니까. 네. 진열장 밖에서 조그만 용수기가 들여다보면 네. 뭐 이렇게 금속은 금속 같은데 까맣게 된 부분에 색만 예쁘게 영롱한 게 있어요. 그게 네. 뭔지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여인들이 머리에 꽂던, 정말 지체 높은 여인들이 머리에 꽂던 뒷꽂이 같은 거였어요. 아, 네. 그래서 되짚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이 그렇게 조촐하고 아름다운데 세계 각국 칠보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책을 사서 보면 볼수록. 네. 그래서 우리만의 칠보가 내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자꾸 비교를 하면서 책을 보고, 세계 각국 책을 어디 간다는 사람 있으면 부탁을 해서 사와 달라 그러고 해서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만의 것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칠보소라는 책만 우리나라에 살 수 있냐. 십보약기라는 일본 책만 교보문고에서도 팔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88 올림픽 때는 네. 정말 그 개인이 갖고 있던 좋은 소장품들도 많이 기획해서 큰 전시장에서 전시도 하고 책도 많이 발간되고 그러는 정말 큰 잔치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봤던 것이 전시회에서 보고 책으로 보고 읽고 하니까, 아,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자신이 붙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하고 계속 그런 상태였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그 몇 해 전에는 이제 동판에다 칠보를 해서 3층장에 끼워서 그 막강한 비용이 든 것을 팔아서 환원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했지만, 그래도 그 문양들은 전부 한국 전통공예에 있는 문양들을 사용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안방 가구로서의 칠보 장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림을 한 사람이니까 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고 부끄럽지 않게 작품을 끝낼 수 있었는데, 계속 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장신구였던 거죠. 네. 근데 그 장신구를 어떻게 제가 만들겠어요, 그죠? 금속공예도 그냥 우리 현대미술에서 보는 금속공예서부터 이제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방들을 제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대물림하는 공방들은 스승으로부터 받은 본을 네.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문자가 오면 그런 거 있냐. 네. 아낙네들이 가서 직접 주문하던 시대가 지나갔죠. 네. 전시되고 뭐 판매장에서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만들어서 아낙네들의 그 취향을 맞춰주던 공방들을 제가 하나 둘씩 알게 되면서, 그때 갖고 싶었던 그것이 내 책 88 올림픽에 출간된 책에서 봤던 것들이 가끔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분들이 재현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주시면 내가 거기다 칠보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동칠보에서 겪었던 평면적인 예술이 이제 입체적인 쓰임새를 갖는 거하고 또 다르게 자그마한 고 장신구를 그분들이 옛날 기법으로 다시 재현해 줬을 때 거기다가 유약을 올리는 기쁨이 상당한데, 그것이 칠보는 아닌 거예요. 뭐냐면 어른들이 제가 선생님 저 칠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파랭이를 아나? 그러신다고. 무형문화재 분들이. 네네. 그래서 파랭이요? 그러면 그게 또 공부감이죠. 네. 그래서 보니 이게 중국책, 중국에서 발간된 그 고궁박물관의 도록에도 보고 폭넓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칠보를 파랑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한문으로 임금왕변의 법법자를 썼는데도 파랑이라고 전해지질 않고, 이거를 임금왕변은 다 떼어버리고 두 자에 다 임금왕변이 있는데
범낭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범낭 냄비 같은 게 우연찮게 또 지금도 범낭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범낭이란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파랑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글자 네. 그대로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있구나. 책을 써도 되는 거구나. 요 생각만 하는 걸 갖고도 요 꼭지로도 내가 시작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책이라는 걸 붙잡기 시작을 했고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파랑이라는 말이 존재했던 거를 우리나라에 와서는 범낭이라고 하고 네. 범낭 냄비는 또 따로 존재하고 그 보면 범낭으로 우리 생활에 제일 남아있는 건 의료기구입니다. 병실에서 쓰는 변기나 네. 또는 그 모든 기구들이 하얗게 된 거 있죠. 네. 그게 다 범낭이에요. 파랑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냄비로 발전시키고 해서 거기다가 전사지도 붙여서 대량 생산도 하면서 색상도 입히고 다양한 기능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구에서만 그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외국에서부터 유행된 그 색을 올린 또는 문양을 올린 그런 생활 기구들이 저희 나라로 되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는 관심보다는 그 말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내가 할 말이 있는 것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주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7, 7 보배보 굽는 소자 네네. 약기 네. 일본 사람들이 쓰는 십보 약기라는 명칭을 제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을 계속 쓰면서 정말 학생들하고 견본 삼아 수업하고 책에 실을 작품 어떤 디자인 또는 기법이 있는 걸 찾아서 우리 공방에서 찍은 또는 우리 수업 과정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려야 제 책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주력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지금 네. 아까 선생님하고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네. 세상이 또 바뀐 걸 제가 깨달았지만 네. 인터넷 세상이 됐는데 원고를 다 쓰고 전달하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인터넷으로 나한테 내 책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다 답변을 하나?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여지껏 쓴 원고를 전부 어떤 학생에게 주면서 지난 내 수업을 자기가 워드로 쳐온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걸 쳤으니까 내가 이거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쓸 거니까 이거 좀 워드로 쳐와 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자료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질문이 들어온 걸 내가 인터넷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큰 걱정거리죠. 왜냐하면 정말 남의 나라 지식을 우리나라화하고 남의 나라에 있던 이런 작품을 우리나라 것 속에서 더 좋은 걸 찾는다. 이런 자부심으로 했는데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인터넷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뭘로 답변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쉬운 우리말로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쉬운 우리말로 써서 책 제목까지를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는 이제 경복궁에 있는 전통공예 미술관의 칠보공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초청받을 때만 해도 제가 반항 아닌 반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공방, 이순신 장군의 시대에 12공방 꾸미셨던 것처럼 12가지 재료를 다루는 공방이 옛날식으로 한옥같이 꾸며져서 전통공예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칠보공방을 저한테 맡으라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네. 나는 엊그제까지 교사였고 미술교사였지만 내가 장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 양심에. 네. 그러면 다른 분들 들어오는 분들은 12공방 중에 7보공방을 뺀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중학교도 못 가시고 어려서부터 선생님 댁에 가서 도와드리면서 기술을 배워서 이제 정말 그 시간도 아깝지만 우리나라의 전통공예관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 자리에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만 비치면 되겠지 하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교직을 먼저 해서 그런지 경복궁에
그 미술관이 그렇게 전통공예 미술관이라고 간판이 붙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부터 오고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데 막 워낙 공직 생활하던 사람이니까 일찍 출근을 하는데 벌써 9시에 출근하면 벌써 와서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시고 준비해 놓으라고 불 켜놨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전통공예 미술관이 처음 생긴 것처럼 각종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오고 잡지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택도 없는 거죠. 다 다른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엊그제까지 국전을 통해서 작품 현대 작품을 네. 가지고 13년씩 제가 입선을 했었고 뭐 특선 한번 했었고 하면서 이 자격을 갖춰가는 중에 전통공예 중에 칠보 하나를 붙잡고 책을 써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서 준비했고 또 칠보공예 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전통공예 학교의 전신인데 칠보공예반이 만들어졌는데 그 학생들이 또 미술에 상관이 없던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미술교육과 공예교육과 칠보교육을 같이 해야 이 사람들의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이끌면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가장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기법도 우리만의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네. 그 전통공예 미술관의 제 방 이름이 칠보공방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었습니다. 네. 편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고 뭐 다른 반은 무슨 자수공방 뭐 이렇게 다 화각공방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느낀 게 별로 없었잖아요. 나는 네. 그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서 부족한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럴 뿐이지 그 이상의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국어운동을 하고 계신 화가 한 분이 그분도 미술교사였는데 네. 우연히 지나가다 저를 보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 칠보공방이라고 써있는 간판 앞에 간판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작업을 하신다는 거 잘못된 겁니다. 딱 이러셔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건 계속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 거는 그분은 화가니까 선생님 거는 구워야 끝나는 작업이니까 구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대. 그리고 빛깔을 사용하시니까 빛깔구이. 빛깔구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넣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갔는데 그분 말씀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니까 아름다운 네. 꼭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빛깔구이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건지 모르는 시대니까. 네. 그리고 아름다운 빛깔구이까지는 정했는데 그 다음에 칠보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 서적이 한국에 와서 많이 팔렸고 칠보라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쓸 때니까 네. 만약에 그때 또 조금 안 게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무섭게 밀려오는데 인터넷으로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뭐를 검색한다 그러면 검색에 주된 단어를 하나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컴퓨터에. 그러면 내 거를 아름다운 빛깔구이 치면 수 없는 사람이 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처음 써보는 명칭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폭넓게 여러 재료를 다뤄봤으니까 예술가는 예술가지 않습니까? 네. 또 공식적으로 공모전도 많이 출품을 했고 그러니까 예술이란 말은 꼭 써야 되겠다. 그냥 그때 당시 아까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이방자 여사나 김기련 선생님을 통해서 네. 했던 그런 그 사회와 만난 공예로서의 상품 네. 그거보다는 나는 예술가의 자격으로 이걸 진행해야 되니까 예술이란 말은 꼭 써야 되겠다. 그런데 칠보라는 말을 뺄 수가 없죠. 네. 검색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목을 아름다운 빛깔구이 칠보예술 이렇게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져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두 남녀 직원이 이 원고를 딱 보고 서로 얼굴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예요. 네. 저를 놔두고. 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제목까지 써오신 분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확실하게 사회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 네. 제목까지 써가지고 가서 그 제목이 통과되고 또 그 내용물이 검증이 되고 네. 제가 나름대로 문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봤다고. 네. 네. 근데 책을 쓰고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교정본 제 원고를 돌려줬는데 네. 완전히 새빨개요. 프린트물이. 막 문장도 안 됐고 글자도 그렇고 뭐 선생님들이 그 편집진에서 거의 또 미진사가 그 미술서적으로 최고의 출판사였거든요. 네. 그냥 완전히 새빨간 그림처럼 돼가지고 원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맞아. 기술에 관한 책은 이렇게 정리돼서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그분들의 청을 들어서 그 교정본대로 고치기도 했지만 제가 네. 배운 게 많죠. 그래서 이제 2000년에 그 책이 발간됐는데 아마 그분들이 한 1년 가까이 교정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또 사진을 직접 작업하면서 찍어서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면서 서로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우수한 서적으로 문화관광부 또는 그런 데서 책을 검수해서 우수학술 도서 상을 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뭔지 저는 몰랐죠. 근데 거기서 자신 있게 제가 저와 합심해서 책을 고쳤으니까 제출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 우수 학술 도서 상을로 선정이 된 거예요. 와. 그 이제 그분들의 네네. 노고가 대단한데, 와. 우수 학술 도서가 뭐죠? 반문을 했더니 우수 학술 도서는 국가에서 300권의 책을 먼저 사준다는 거래. 오. 그거를 공공기관에 배치한다는 거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네네. 쓴 기능 전승자로서 쓴 책은 또 네네. 국가의 모든 비용으로 쓰게 하고 출판사까지 다 자기네가 정해서 진행까지 다 하게 했지만 그 책은 또 저한테는 조금만 주고 전국 도서관이라는 곳에 전부 배포했답니다. 저기 강원도 식물원에 가 있는 제자가 제일 먼저 그 책을 강원도 그야말로 산골짜기 도서관에서 네네네. 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책의 힘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고 한 것이 제가 자꾸 네. 칠보책을 쓰게 되는 사람이 됐고 네네. 글과 가르치는 것은 저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그러네요. 책임으로 남더라고요. 네. 몇 년 전에는 또 한국 공예문화 디자인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는 KCDF라는 기관이 있어요. 문광부 산하의 유일한 네. 공예 디자인 기관이죠. 네네.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책이 각 분야가 다 나온 걸 진열해 놨는데 칠보책이 없어요. 네. 그럼 칠보책을 누구한테 의뢰했다는 건가? 나도 칠보책 좀 써본 사람인데. 네. 그런데 아니나 다릅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좋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 도서 거기 장서들을 제가 거기 공예문화진흥원에 자주 가니까 진열된 걸 봤는데 칠보책만 아직 안 나왔대요. 그건 누가 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걸 저한테 의뢰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러면 오셔서 의논은 하셔야죠. 뭐 네네. 코로나 기간이라 제가 갈 수도 없고 네네. 세상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저는 용산공예관 칠보공방에서 열심히 작업만 하고 그것도 이제 한정된 시간 동안만 할 때니까 네네. 잠깐 만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전부 책 쓰는 거 다 거절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책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미 저는 책 공동저서를 포함해서 2권을 썼을 때니까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쓰려면 또는 글을 알려면 딱 하나 하는 습관 중에 자랑할 만한 습관이 있다면 칠보라는 단어를 네. 제가 꼭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 대학원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열심히 봤는데 다 읽어보죠. 네. 혹시 내 책이라도 네. 대한민국에서 처음 우수학술 도서로 나왔는데 이 책이라도 잘못 쓰여진 내용이 있을까 인용할 때 네. 그런 걸 위해서 다 읽어보는데 어느 날 딱 한 권을 보게 됐는데 석사 논문이 서울대학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방자 여사의 초점을 맞춘 그 네. 시대의
논문을 썼더라고요. 아. 대학원생이 현재 네. 젊은 학생이. 그래서 그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분야는 이 시대 거는 내가 실제로 접한 거지만 그 당시에 자료를 모두 모아서 이렇게 논문을 한 석사 논문이 있으니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내가 책을 쓴다 해도 이 내용은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이미 검증받은 석사 논문이니까 그래가지고 전문위원들 심의를 통과해서 성다솜, 노용숙, 공저로 한글판, 영문판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부족했던 그 시대의 것을 석사 논문을 읽은 덕에 네. 같이 책으로 편집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네. 생각하죠. 제가 네. 그냥 제가 아는 것만 또 쓰면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네. 인증받은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너무 이야기를 계속 들을수록 칠보공예를 지켜오신 우리 노용숙 선생님의 어떤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 주에 다시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는 칠보공예의 오랜 역사와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칠보공예를 지키기 위한 노용숙 선생님의 노고 또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장인의 철학과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은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 없이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칠보공예가 긴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하나의 문화이자 정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보공예를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움과 또 장인 정신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법, 그리고 칠보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군위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카이와 조정은이 부릅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입니다.